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장만한 시가 20억 원에 달하는 집을 딸내 식구가 머물 수 있도록 내주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사위를 집 안으로 불러들였지만 정작 안방은 사위가 차지해 제멋대로 뜯어고쳤고 집안의 구조도 그 사람 뜻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몰래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였죠. 아버지는 멀쩡히 살아계시건만 마치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처럼 취급받으며 모든 것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모든 과정에서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될 때도, 가구가 바뀔 때도, 친척들이 제 집처럼 드나들며 주인 행세를 할 때도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꾹 참고 견디시겠습니까? 아니면 밥상을 엎어버리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속의 아버지는 참는 것도, 소리쳐 싸우는 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5월의 어느 가족 모임 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을 벌였습니다. 누군가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고 누군가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그 너머에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간의 불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권력투쟁이자 노년의 존엄을 건 싸움입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제 이름은 김영호, 올해 72입니다. 평생을 철도공사에서 근무하고 은퇴한 퇴직자지요.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막내딸 수연이가 혼자 지내는 제가 적적할까봐 몇 년 전 저를 데려와 합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는 이 아파트는 제가 30년 전 평생 모은 돈을 털어 산 집입니다. 지은 지 오래된 구축이지만 서울 요지에 있어 지금 시세로 못해도 20억 원은 좋게 나가는 곳이지요. 오후 4시 반. 저는 베란다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붉은 껍질의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아파트 안테나 위로 해가 걸려 거실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죠. 멀리 아래층으로 옆집 최 여사가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모습이 보이고 골목 어기 분식집 찜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익숙한 풍경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윙윙 드르륵, 전동 드릴 소리와 망치질 소리가 뒤섞여 마치 벽 속에서 전쟁이라도 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찌푸린 미간을 손가락으로 누르며 사과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안방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잠겨 있었습니다. 똑똑. 박서방, 안에서 뭐 하는 건가? 아버님, 별거 아니에요. 문 너머로 사위 박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이 좀 가쁜 듯 했습니다. 에어컨 설치 기사 불렀어요. 집이 좀 쾌적하려면 구조를 손봐야 해서요. 에어컨 다는데 문은 왜 잠가? 저는 문 손잡이를 노려보며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먼지 날리잖아요. 다 되면 그때 보세요. 걱정 마세요. 비용은 제가 냅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요. 제가 냅니다라는 그 말이 참 가볍게도 들렸습니다. 마치 이 집이 이미 자신의 구역인 양 말하는 태도였으니까요. 아버님은 방에 가서 쉬세요. 기사님한테 조용히 하라고 할게요. 사위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문고리를 응시하다 결국 발길을 돌려 베란다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드릴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아까보다 더 요란하고 촘촘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다시 사과를 집어들었지만 어디까지 깎았는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밤 11시까지 이어진 소음도 문제였지만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에어컨 설치라기엔 소음이 심상치 않았으니까요. 딸 수연이는 아직 자고 있는지 부엌에는 희미한 커피 향만 감돌았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양치컵을 든 채 안방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몇 초 뒤 문이 살짝 열리며 박준호가 반쪽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 저는 안쪽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좀 들어가서 보자.
그는 잠시 당황하더니 문을 조금 더 열었지만 몸으로 입구를 막아선 채였습니다. 아니 좀 엉망이에요. 천장 마감을 아직 못해서 먼지 때문에 알레르기 생기실까 봐요. 저는 대꾸 없이 한 발짝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그제야 사위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몸을 비켰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저와 아내가 평생을 함께 썼던 묵직한 장미목 침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모던한 스타일의 벽지가 발라져 있었고 천장 조명은 차가운 LED 등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방 전체가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깨끗하지만 냉기가 돌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마룻바닥 한쪽에 문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겁니다. 새로 만든 욕실 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을 뚫어지게 쳐다보다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안방을 원룸처럼 개조한 건가? 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기쁜 소식이라도 전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독립된 욕실 있는 걸 선호하잖아요. 밖에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수연이가 그러는데 아버님 욕실에서 미끄러지실까봐 걱정이라면서요. 앞으로 아버님은 작은 방 쓰시면 저희가 케어하기도 편하고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저희가 산다고? 저는 되물었습니다. 집은 내 명이야. 그리고 내가 언제 자네한테 케어해 달라고 했나? 그의 얼굴에 걸린 미소가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곧 이성적으로 설득하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버님이 집주인이신 거 당연히 알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한 가족으로 같이 살잖아요. 생활 습관도 맞춰가야 하고, 그리고 이 집. 어차피 나중엔 저희 거들 거 아닙니까? 누가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님도 이제 70 넘으셨고, 큰 처형 지은이는 부산으로 시집 갔잖아요. 수연이가 아버님 곁에 남은 유일한 자식인데 당연히 나가.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님, 나가라고 했네. 저는 뒷짐을 진 채 방 한가운데 서서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는 1초 정도 멍하니 있다가 제가 갑자기 화를 낼 줄은 몰랐다는 듯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국 억지 미소를 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커피나 한 잔 탈게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그가 나가고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문 잠그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니 완전히 정신을 놓친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개조된 안방에 홀로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원래 저와 아내의 결혼 사진이 걸려있던 벽에는 차갑고 세련된 벽시계 하나가 덩그러니 걸려 있었습니다. 제 흔적은 먼지 한 톨 남지 않았습니다. 창문이 닫혀 있는데도 으스스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는 수연이가 차렸습니다. 닭볶음탕 한 냄비에 나물 2가지, 그리고 배추된 장국이었습니다. 식탁 끝머리에 앉은 제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아내가 앉던 자리였죠. 닭볶음탕의 매콤한 냄새도 오늘따라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닭다리 드세요. 제가 집어드릴게요. 수연이가 젓가락을 뻗어왔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고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안방 고치는 거 네가 허락한 거냐? 딸의 손이 멈칫하더니 닭다리를 제 밥그릇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 네. 그냥 에어컨만 좀 바꾸고 간단히 손본다고 해서요. 구조는 크게 안 바꿨다던데 침대까지 갖다 버렸더구나. 그 침대 너무 낡았잖아요. 아빠도 허리 아프다고 하셨고 준호 씨가 새 거로 바꾸자고 해서 저도 좋다고 했어요. 그럼 난 어디서 자냐? 아빠. 딸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안방은 너무 넓어서 넘어지실까봐 위험해요. 냉난방 조절도 힘들고요. 부엌 옆에 있는 작은 방 쓰시는 게 딱 좋지 않아요. 조용하고 우리가 챙겨 드하기도 편하고요. 그럼 안방은 누구 건데? 딸은 아랫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초 정도 기다리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더구나. 이 집 나중에 너희 거 될 거라고. 너한테도 그렇게 말했냐? 아빠,
딸이 애써 웃으려 했습니다. 준호 씨가 말이 좀 앞서서 그래요. 그냥 흘러가는 말로 한 거지. 별 뜻 없을 거예요. 부동산 중개인이랑 연락하더라.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주민등록까지 몰래 옮겨놨더구나. 딸의 미소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수연아, 나 아직 살아있다. 무겁게 말하지 않았지만 식탁 위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깨작거리며 젓가락으로 그릇 가장자리를 톡톡 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그 사람 원래 성격 그렇잖아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우리 진짜 다른 뜻 없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배추된장국이 오늘따라 쓰디쓰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박준호가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말했죠. 아버님, 오늘 식사 맛있죠? 다음에 제가 갈비찜 한번 해드릴게요. 저는 그를 올려다봤지만 그는 제 시선을 피한 채 자리에 앉아 닭고기를 크게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닭다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마치 모래를 삼키는 기분이었습니다. 밤 11시, 골목은 조용해지고 밖에서 들리는 에어컨 실외기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가에 앉아 옛날 앨범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거실에서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와 아내, 큰딸 지은이와 작은딸 수연이, 그리고 아장거리는 강아지 뽀삐까지. 사진은 누렇게 바랬고 모서리는 말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집은 꽉 차 있었습니다. 늙어서도 집은 잘 지켜야 한다던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제 집에서 손님처럼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커튼이 닫혀지지 않아 거실에서 새어나온 불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안방 불이 켜져 있고 문이 덜 닫혀 있었습니다. TV에서는 경제 채널 소리가 들렸고 소리는 낮았지만 박준호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팀장님. 서울 아파트요. 위치 괜찮죠? 좀 낡긴 했어도 집안 튼튼하고요. 신축보다 대지 지분이 훨씬 높아요. 장인어른이 연세가 많으셔서 지금 살고 계시긴 한데, 아, 맞아요. 나중엔 제 와이프 명의로 될 거라 미리 정리해서 매매할지 고민 중입니다. 그는 잠시 상대방 말을 듣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세야 제가 다 파악했죠. 17억 이하는 절대 안 팝니다. 장인어른이 연세가 많으셔서라는 말을 듣는데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늙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미래의 자산으로 계산될 만큼 늙어버린 겁니다. 눈을 감았지만 귀가에는 알 수 없는 경제 용어들과 수익률, 유동성 같은 단어들이 배경음악처럼 흘러들어왔습니다. 집은 내 것인데 방은 그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꿈속에서도 어디로 숨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잠에서 깼습니다. 불은 켜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화분 잎사귀가 흔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리가 저려왔습니다. 너무 늦게 잔 탓인지 밤새 뒤척인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슬리퍼를 신고 침대 옆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넣어둔 플라스틱 파일철을 꺼냈습니다. 탁상용 선풍기 미등에 의지해 천천히 파일을 넘겨 등기권리증을 찾았습니다. 종이 모서리는 누렇게 변했고 대한민국 법원 등기 필증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김영호, 정자로 또렷하게 쓰인 제 이름 위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 보았습니다. 이 집은 1987년에 샀습니다. 그때만 해도 집값이 지금처럼 미치지는 않았지만 저와 아내는 선풍기도 아껴 틀어가며 돈을 모아 계약금을 치렀습니다. 당시엔 이 동네가 너무 외지고 낡았다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가족의 보금자리를 원했으니까요. 우리는 접이식 상을 펴고 밥을 먹었고 아이들은 뛰어다녔습니다. 베란다에 박하를 심으면 아내는 목이 꼬이게 그걸 왜 심냐며 타박했지만
결국 그 잎을 따서 차를 끓여주곤 했습니다.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산다던 박준호의 말은 마치 제가 이미 이 집에서 나간 사람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이 집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방심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연이가 내 마음을 알 거라고 너무 믿었고 내가 너무 늙어서 저들에게 대체 가능한 존재로 보인 것이었습니다. 파일처를 다시 정리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어떤 결심이 섰습니다. 남은 생이 몇 년이든 이 집의 마지막 주인이 누구일지는 내가 결정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말로만 효도하는 사람도 내 미래를 담보로 잡는 사람도 아닌 진짜 주인을 찾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아침 날씨는 찜통 뚜껑을 덮어놓은 듯 무더웠습니다. 선풍기 바람조차 뜨거웠습니다. 일찍 눈이 떠져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씻고 정신을 차리려 했습니다. 지난밤 내내 집 문제와 사위, 딸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아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욕실로 들어가 습관적으로 문을 닫고 온수를 틀었습니다. 변기 옆에 낡은 수건을 깔아두었지만 오늘따라 타일 바닥이 평소보다 미끄러웠습니다. 어젯밤 바디워시 거품을 제대로 씻어내지 않았나 봅니다. 발을 딛는 순간 마치 비누 위를 밟은 듯 중심을 잃었습니다. 쿵! 몸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손을 뻗어 머리를 감싸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무릎이 먼저 타일에 부딪혔고 곧이어 오른쪽 갈비뼈 쪽에서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통증보다는 충격이 먼저 왔습니다. 뼈가 울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다리에서부터 불이 붙은 듯한 격통이 밀려왔습니다. 수연아, 신음 섞인 목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어 번 불렀지만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증과 함께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욕조 옆에 쓰러진 물고기처럼 축축하게 젖은 채 존엄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꼴로 누워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밖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아직 안 끝났어요? 박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나 넘어졌어. 작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가 서서 구석에 웅크린 저를 내려다보더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수연아, 아버님 넘어지셨어. 저는 그들에게 부축을 받아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사위는 내내 침묵하다가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덜컹거리자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아버님도 좀 조심하시지 그러셨어요. 의사는 오른쪽 무릎에 가벼운 금이 갔다고 했습니다. 수술할 필요는 없지만 2주 정도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반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수연이가 침대를 정리하고 죽과 갈아입을 옷을 챙겨준 뒤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 번 더 넘어지면 그때는 그냥 요양병원으로 가는 게 낫겠냐. 딸은 흠칫 놀라더니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죽그릇 뚜껑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빠, 준호 씨가 아빠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요양병원 시설도 좋대요. 간병인도 있고 프로그램도 많고 식사도 건강하게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나가는 게 좋겠다고. 딸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더니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꼭 그런 뜻은 아닌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죽그릇을 받아들었지만 한 숟가락도 뜨지 않았습니다. 수연이가 돌아가고 얼마 후 저는 자는 척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준호였습니다. 네, 맞아요. 서울 근교에 괜찮은 시설 있다면서요. 아버님이 이렇게 연세 드셔서 자꾸 넘어지시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와이프야, 당연히 마음 약해서 못 보내죠. 하지만 알잖아요. 노인네들 고집 센 거. 네, 비용은 제가 일단 낼 수 있어요. 어머님이 거기 원장님 아신다고 했죠. 자리 좀 알아봐 주세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곰팡이가 핀 병원 천장 텍스 위로
물방울 하나가 무늬를 따라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물방울이 마치 제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체면 같아 보였습니다. 그것마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두 사람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박준호가 싱글벙글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오는 길에 요양원 시설 한번 둘러봤는데요. 꽤 괜찮더라고요. 1인실이라 깨끗하고 집에서도 가깝고요. 의사 선생님도 당분간 침대에서 안정 취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집보다는 거기가 케어받기 훨씬 좋으실 거예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반짝이는 팸플릿 한 장을 건넸습니다. XX 실버 케어 센터, 가족 같은 돌봄, 호텔 같은 서비스라고 적혀 있었고, 아래에는 병실 등급별 가격과 식단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작은 글씨로 보호자 서명 시 즉시 입소 가능, 첫 달 할인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한참 노려보다 그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서명할 것 같나? 박준호의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아버님, 다 아버님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종이를 구겨 침대 옆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머리가 빈 노인네로 보이나 보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입을 열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결국 그들은 저를 다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수연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차 문조차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저를 만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차 안에서 박준호는 라디오를 켜고 짐짓 밝은 척 말했습니다. 아버님, 안심하세요. 침대 정리 싹 해놨어요. 가셔서 좀 쉬시면 제가 대추죽 끓여 드릴게요. 몸보신하셔야죠. 저는 뒷좌석에 기대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창밖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행인들, 간판들, 편의점, 신호등이 마치 너무 빨리 넘겨지는 책장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득 아주 오래전 제가 늙은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차 문 밖에 서 있던 저를 아버지는 뒤돌아보셨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가슴이 저릿했지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야. 이제 제가 그 너를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처분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세탁소 간판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며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 하지 않으면 정말로 정리당하고 만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박준호는 부엌으로 들어가 대추죽을 끓인다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커튼을 젖혀 햇볕을 들였습니다. 수연이가 문가에 섰습니다. 역광을 받아 딸의 모습이 하얗게 번져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딸도 감히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딸이 낮게 불렀습니다. 아빠, 좀 쉬실래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오늘은 빙빙 돌리지 말고 앉아서 얘기 좀 하자. 딸은 입술을 깨물더니 들어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가를 손으로 툭툭 쳐 앉으라고 했지만 딸은 앉지 않고 문에 기댔습니다. 그 안방 너희들이 계속 쓸 생각인 거지? 딸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신경 안 쓰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안방 문고리조차 못 잡았어. 그때 너는 어디 있었냐? 딸이 우물쭈물했습니다. 쓰레기 버리러 갔었어요. 내 남편이 날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하는 거 너도 알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를 기다려도 대답이 없어 계속 말했습니다. 알면서도 안 말렸구나. 내가 넘어진 걸 보고 가장 먼저 한 말이 어디 아프냐가 아니라 거기도 시설 괜찮다더라였어. 수연아, 너 정말 내가 여기 사는 게 짐이라고 생각하냐? 딸이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모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저는 그냥 그 사람은 딸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준호 씨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인 거예요. 리스크를 줄이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한 거지. 아빠 넘어지셨을 때 진짜 놀랐어요. 다음에 더 크게 다치실까봐 겁나고, 제가 케어 못할까봐 걱정돼서 시설 얘기가 나온 거예요. 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 버리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말에 맞장구만 쳤지. 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빠, 제가 너무 나쁜 딸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딸이 울음을 터뜨리며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달래주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안아주며 괜찮다 했겠지만 지금은 우리 사이에 얇지만 아주 단단한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벽지처럼 얇은 효도가 발라져 있을 뿐 그 안은 텅 비어버린 벽이었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집은 너희 차지가 되는 거 맞지? 제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딸이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지만 내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제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너 그 사람 성격 알잖아. 너 몰래 주민등록 옮겨놓고 부동산 중개인 만나고 그런데도 딴 맘 없다는 걸 믿냐? 딸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수연아, 이 집은 내 엄마가 벽돌 한 장 한 장 아끼며 나와 함께 지은 집이다. 만약 네가 지금 당장 서류에 도장 찍고 집 넘기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마. 저는 뒤돌아 딸을 보았습니다. 다만 그 순간부터 나와 너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 딸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저 집 필요 없어요. 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냥 아빠가 다치지 않았으면 해서 내가 다치는 건 싫은데 내가 쫓겨나고 싶은지는 안 물어보냐? 딸이 얼굴을 감싸 쥐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저는 다가가 딸의 등 뒤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제 손바닥에도 슬픔이 묻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너 어릴 때 열나면 내가 밤새 옆에서 지키던 거 기억나냐? 딸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내가 앓을 차례가 되니까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나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냐? 딸은 입술을 깨물며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수연아, 아빠는 죽는 건 안 무섭다. 내가 죽을 때까지 도대체 누구 마음속에 사람 대접받고 있는 건지 모르는 게 무서운 거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박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죽 다 됐어요. 계란 하나 넣어드릴까요? 우리 둘 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떤 침묵은 찔리는 마음이고 어떤 침묵은 무너진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날 아침 일찍 저는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원래는 건강보험증 주소를 변경하려고 간 거였는데 뜻밖의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종이에 인두로 지져놓은 듯 선명했습니다. 세대주, 김영호, 세대원, 박준호. 창구 직원 앞에 서서 그 서류를 들고 멍하니 있자 직원이 표정이 안 좋아 보였는지 물었습니다. 어르신, 복사해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됐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3개월 전 전입 저에게 묻지도 않고 말 한마디 없이 처리한 일이었습니다. 주민등록이라는 게 보통 사람 눈엔 별거 아닐지 몰라도 철도 밥 먹으며 절차라면 이골이 난 저는 알았습니다. 상속권을 선점하고 공동거주를 주장하고 나중에 소유권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한 첫 단계가 바로 전입신고라는 것을요. 주민센터를 걸어 나오는데 심장은 오히려 차분하게 뛰었습니다. 예상 못한 건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움직임이 빨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날 저녁, 사위는 없고 수연이가 부엌에서 채소를 썰고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반짝이는 인쇄물이 끼워진 두툼한 파일이 보였습니다. 겉표지에 부동산 감정평가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열어보지 않고 앉아서 물을 마셨습니다. 딸이 간장을 가지러 부엌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재빨리 파일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 주소, 층수, 연식,
평수가 적혀 있었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시세 추정가 18억 5천 19억 원. 비고란에는 대출 없음, 즉시 매매 가능, 인근 교통 호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류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모서리까지 맞춰 두었습니다. 이 녀석 생각보다 훨씬 급하구나. 밤에 박준호가 돌아와서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주민센터에 볼 일이 좀 있어서 제가 담담하게 말하자 그가 물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요즘 날 더운데 수분 보충 잘하셔야 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자네는 보충하는 걸 참 잘해. 그는 제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실실 웃었습니다. 그럼요. 영양 보충, 재정 보충, 미래 계획 보충. 우리 집이 점점 더 좋아져야죠. 그래. 저는 그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점점 좋아지겠지. 다음 날 주말, 수연이가 고모와 사촌 언니 등 친척들을 초대해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죽은 아내 쪽 친척들인데 평소 앙내도 없다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었는데 양씨 성을 가진 고모가 커피 한 모금을 마시더니 대뜸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영호 형부, 나도 요즘 집안 정리 중인데 형부는 유산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어. 요즘 노인들 제일 걱정이 자식들끼리 싸우는 거라잖아. 제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왜, 수연이가 나 곧 죽는다고 하던가? 처제는 당황해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이 참 아니죠. 그냥 좋은 마음으로 조언하는 거지. 알다시피 박서방 직장도 튼튼하고 집안 기둥이잖아. 애 키우랴, 형부 모시랴 고생하는데 미리미리 정리해주면 수연이도 맘 편하지 않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주었습니다. 처제 말이 맞아.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유언장 하나 써볼까 생각 중이었어. 정말요? 처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미리 해두면 안심이지.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연기 참 잘하네. 대본은 누가 써줬나? 그들이 돌아간 뒤 베란다에 혼자 앉아 골목길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연이가 거실에서 찻잔을 치우며 표정이 영 불편해 보였습니다. 굳이 안은 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파는 절반쯤 짜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급했고 제가 늙어서 귀가 얇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어수룩하게 굴면 자기들이 진짜 똑똑한 줄 알 것입니다. 그날 밤 TV를 보며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내 몇 개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상우 옛 직장 동료이자 지금은 변호사. 냉철하고 입이 무겁다. 박철수 은퇴한 노조 간부. 계약서의 허점을 잘 짚어낸다. 김지은 부산에 사는 큰딸. 연락은 뜸해도 내 생일은 잊지 않는다. 황씨 동네 친구이자 전직 우체부. 입은 거칠지만 의리가 있다. 이름들을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마치 유언장을 쓰듯이 남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었습니다. 신짝처럼 걷어차이지 않으려면 내가 줘야 합니다. 어떻게 줄지, 언제 줄지는 내가 정합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이 연극의 막을 내리는 건 저들이 아닙니다. 그날 오전 아래층에서 우당탕탕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개들이 지저댔습니다.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영호, 집에 있어. 콩국이랑 토스트 사왔다. 제가 웃으며 문을 열자 뜨거운 바람과 고소한 기름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황 씨는 여전했습니다. 다 낡은 스쿠터에 백발을 휘날리며 들어왔습니다. 어이, 김 씨. 오늘 콩국물이 아주 진국이야. 마시면 힘이 불끈 솟을걸. 봉지를 받아들자 그는 제 집처럼 슬리퍼를 갈아 신고 들어와 집 안을 둘러보더니 인상을 썼습니다. 어이쿠, 이 벽지는 뭐야? 무슨 모텔 같네. 그가 벽을 손가락으로 팅튕겼습니다. 조명은 또 왜 이래? 레이디 가가라도 초대해서 춤이라도 출 거야? 저는 웃으며 대꾸 없이 차 두 잔을 따랐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아 눈을 이리저리 굴리더니 굳게 닫힌 안방문을 봤습니다.
영호, 너 도대체 어디서 자냐? 저는 등 뒤에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내 안방은 사위 녀석 원룸으로 승격됐지. 그가 탁자를 내리치는 바람에 찬물이 튀었습니다. 집주인이 방을 뺏기고 여기서 차나 마시고 앉았어. 옛날에 성격 불같던 김영호 다 어디 갔나? 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입을 열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중이야. 그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래서 뭘 봤는데? 저는 지난 2달간의 일들, 넘어진 일, 전입신고, 부동산 감정, 친척들의 유언장 권유, 수연이의 침묵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황 씨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우체부 일을 하다가 나중엔 아파트 관리소장까지 했던 친구라. 별의별 집안 꼴을 다 본 사람이었습니다. 다 듣고 난 그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호야, 이건 효도 문제가 아니야. 저놈들은 이미 너를 처리 절차의 한 단계로 보고 있어. 절차? 그래. 먼저 전입신고해서 명분 만들고, 감정평가해서 팔지살지 견적 뽑고, 친척들 동원해서 간보고, 마지막으로 네가 병원 실려가면 요양원으로 보내버릴 구실이 완벽해지는 거지. 그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철도청 인수인계 매뉴얼보다 더 완벽한 계획이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 들어. 지금은 참을 때가 아니야. 네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네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야. 그것도 아주 정신말짱하게. 그래서 판을 짜야겠어. 제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판? 가짜 미끼를 던지는 거지. 그가 찻잔을 내려놓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재산을 넘겨줄 것처럼 연기해. 떡밥을 물게 해서 단물 좀 빨게 한 다음 싹둑 잘라버려. 어떻게 자르나? 합법적으로 변호사 불러 조건부 증여 계약서를 써. 예를 들어 수증자가 1년 내에 부양 의무를 어기거나 집을 팔려고 하면 계약은 즉시 무효다. 이런 거 요즘 법원에서도 다 인정해줘. 너 아는 변호사 있다며? 이상우, 걔 불러서 아주 꼼꼼하게 숨 막히겠어. 그리고 그걸 사위놈이 우연히 보게 만들어 다 된 밥인 줄 알고 덤비게.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 씨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정 때문에 망설이지 마. 지금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베어낼 때야. 그가 손으로 무언가를 자르는 씨름을 했습니다. 물을 베듯이 단칼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마침내 칼을 뽑을 수 있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자네가 도와주겠나? 그가 허벅지를 탁 쳤습니다. 내가 한다면 나도 판돈 걸지. 황 씨를 보내고 베란다에 서서 바람을 쐬었습니다. 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요란했고 담벼락엔 햇살이 얼룩덜룩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열어 오랫동안 걸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이상우 변호사인가? 나 김영호 일세. 통화 괜찮은가? 아이고, 형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집 문제로 상의할 게 있어. 조만간 시간 좀 비워주게. 정리를 좀 해야겠어. 그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요. 매매하시게요? 저는 방문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증여를 하려고 해. 그는 목소리에서 진지함을 읽었는지 자세를 고쳐 잡는 기색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잡죠. 전화를 끊고 커튼을 쳤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이긴 장기판에서 이제 내가 수를 둘 차례라고. 일주일 후 종로의 한 오래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상우를 만났습니다. 작지만 창문이 깨끗하고 책장이 잘 정돈된 곳이었습니다. 군더더기 인사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우야, 내 말 잘 들어. 조건부 증여 계약서를 하나 만들고 싶어. 저들이 내가 집을 넘겨주는 줄 알게 만들어야 해. 이상우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유는 묻지 않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떤 조건을 넣으실 겁니까? 첫째, 수증자는 10년 내에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둘째, 나의 생활부양 의무를 다해야 한다.
식사, 의료, 간병 포함이다. 위반 시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셋째, 주택의 구조나 세대 구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넷째,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떤 이유나 형태로든 나를 쫓아내거나 강제로 병원이나 요양시설로 보낼 수 없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이상우는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넣는 건 문제 없습니다. 하나 더, 증여 후에도 원소유자가 우선 처분권을 갖는다. 즉, 내가 맘 바뀌면 끝이라는 거지. 그가 웃었습니다. 완전히 폭탄을 안겨주는 거네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실속은 하나도 없는. 맞아. 두 가지 버전을 준비해줘. 하나는 가짜, 하나는 진짜. 제가 말했습니다. 가짜는 내가 일부러 흘릴 거야. 훔쳐볼 수 있게. 집으로 오는 길에 붕어빵을 샀습니다. 팥이 듬뿍 든 거로 3개. 수연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거였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딸이 소파에서 디자인 시안을 보며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친구 좀 만났다. 봉지를 건네자 딸이 받아들고는 작게 말했습니다. 팥 붕어빵이네. 저 이거 좋아하는 거 기억하시네요. 넌 어릴 때 핫도그를 먹어도 소시지 빼고 빵만 먹었잖니. 딸이 피식 웃었지만 얼굴엔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늙어서 많은 걸 덮어두고 싶지만 그렇다고 눈이 먼 건 아니다. 딸은 아랫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준비한 가짜 계약서 파일을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져두었습니다. 일부러 잘 보이게. 예상대로 딸의 시선이 그쪽으로 3번이나 쏠렸습니다. 저는 못 본 척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준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평소 느긋하던 그가 저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계란 프라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오늘 저 휴가라 아버님 모시고 장이나 보러 갈까 해요. 저는 속으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극 시작됐군. 점심 식사 후 그가 저를 베란다로 불렀습니다. 로또라도 당첨된 사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수연이한테 들었는데 요즘 집 정리하신다면서요? 저는 밖을 내다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오래 살다 보니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없다는 걸 알게 됐지. 아유, 맞습니다. 그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시든 저희는 다 따를게요. 저는 그를 곁눈질하며 툭 던졌습니다. 너희 부부 공동명의로 해줄까 생각 중이야. 나중에 싸우지 않게. 자네가 지난 몇 년간 고생도 많았고 수연이도 마음은 착하니까. 아이고,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더 잘해야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 계약서를 쓸 거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재산만 받고 부모 쫓아내는 뉴스가 많잖아. 자네는 안 그럴 거지? 에이, 농담도 참.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저는 아버님이 50년은 더 사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 변호사 만나서 서류 준비 중이야.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가짜 계약서를 꺼내 탁자에 놓았습니다. 그는 읽는 척했지만 억누를 수 없는 환희가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걸 봤습니다. 마치 생고기를 본 맹수처럼 꼬리를 흔드는 개처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 조건들 다 문제 없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래, 변호사 다녀오면 날 잡자.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서두르지 마. 어차피 내거 될 텐데. 그는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차갑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내 것이 될 거야. 내가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하지만 너는 반드시 실수할 거야. 사람은 참 묘한 동물입니다. 희망을 조금만 보여주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제가 언지를 준 뒤로 박준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고구마 죽을 끓여 대령했고 아버님 혈색이 너무 좋으세요 라며 저를 최고의 투자 상품 대하듯 했습니다. 재활치료도
꼬박꼬박 자기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기름값 아낀다며 차 바꾼다던 사람이 말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발톱을 숨긴 늙은 고양이처럼 말이죠. 3일 후 그가 그 계약서를 복사해 자기 파일철에 끼워 넣은 걸 봤습니다. 잠정 확정이라고 적어놨더군요. 더 재밌는 건 약국 다녀오는 길에 계단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네, 아버님 승낙하셨어요. 명의 변경되면 바로 매매 진행할 수 있게 알아봐 주세요. 네, 공동명의로 돌리고 바로 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아버님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리스크 관리해야죠. 저는 모퉁이에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 연극에 누구보다 진심인 건 저놈이구나. 수연이도 남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아빠, 준호 씨,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밥 먹다 말고 딸이 물었습니다. 뭐가? 계속 부동산 서류만 들여다봐요. 어젯밤엔 자다가 나왔는데 거실에서 계산기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휴대폰도 맨날 무음으로 해놓고 그래서 물어봤냐?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못 믿는다고 생각할까 봐요. 저는 국만 떠먹었습니다. 그날 밤 베란다에서 다리에 찜질을 하고 있는데 부엌에서 부부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없어. 부동산에 전화했지. 내가 다 들었어. 잘못 들었겠지. 집 팔려고. 아빠 집을. 수연아, 진정해. 난 그냥 대비하는 거야. 아버님 연세 있으시니까 우리 미래를 위해서. 미래? 주판알 튕기는 거 아니고 말 함부로 하지 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그럼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뭐야? 현금 인출기야?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수연이가 창백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 앞에 앉았습니다. 아빠, 저 진짜 몰랐어요. 딸이 울먹였습니다. 그 사람이 설마 집 팔 생각까지 하고 있는 줄은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딸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신신당부하셨다. 너 손해 안 보게 하라고. 내가 늙어서 독하지 못해 네가 휘둘리게 뒀구나. 아빠, 수연아,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너 자신을 지키는 거다. 더 이상 저놈이 내 이름 팔고 다니게 두지 마. 생각해봤어요.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조금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집은 돈으로 바꾸는 물건이 아니에요. 확실히 얘기할게요. 이혼하게 될 수도 있어. 제가 넌지시 말했습니다. 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빠를 내쫓아야 유지되는 결혼이라면 그럴 가치도 없겠죠. 딸의 눈에서 처음으로 또렷한 빛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박준호가 퇴근해 보니 탁자 위에 계약서 사본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있던 서류 못 보셨어요? 변호사한테 보냈어. 수정할 게 있다고 하더군. 그가 굳었습니다. 네, 뭘 수정해요? 내 이름이 너무 무거워서 종이가 못 버티겠다더군. 그는 무슨 말인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탐욕은 가난의 지름길이라는 옛말을 되새겼습니다. 이제 그를 가난의 길로 안내할 시간이었습니다. 5월의 어느 날, 햇살이 무대 조명처럼 환하게 비추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닭고기, 새우, 버섯, 쑥갓, 두부, 그리고 제가 잘 아는 농어찜 재료까지. 이웃들이 어르신, 잔치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집안 정리 좀 하려고요.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수연이도 부엌에서 저를 도왔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없이도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딸은 채소를 썰고 저는 볶고 눈빛만 봐도 통했습니다. 오후 5시 박준호가 새 양복을 빼입고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사촌 동생 부부까지 데려왔더군요. 승리를 확신한 듯 집안을 둘러보는 눈빛이 아주 거만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특별한 날이라 케이크 사왔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고 음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두툼한 파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다 같이 밥 먹자고 한 건 발표할 게 있어서다. 박준호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상속 발표하시려나 보네요. 주변에서도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익숙한 가짜 계약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쫙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이 접시 위로 눈처럼 떨어졌습니다. 이건 가짜다. 박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을 벌긋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짜는 여기 있다. 저는 파일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집과 내 예금 3억 원은 신탁으로 묶어 부산에 있는 큰딸 지은이에게 관리를 맡긴다. 수연이는 거주할 권리는 있지만 소유권은 없다. 함부로 팔 수도, 담보 잡을 수도, 전입신고를 바꿀 수도 없다. 내가 죽으면 이 집과 신탁 자금은 외손녀 지윤이의 교육비로 쓰인다. 식탁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준호가 억지로 웃으려 했습니다. 아버님, 농담이 지나치시네요. 난 집 가지고 농담 안 한다.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가 아버님 모신 세월이 얼만데 저한테 주신다면서요. 이제 와서 그냥 얹혀 살라고요? 자네가 날 모셨다고? 제가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제일 먼저 요양원 알아보라고 한 게 누구지? 내가 곧 죽을 거라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부동산에 집 내놓은 게 누구지? 몰래 전입신고하고 내 인감 찾으러 다닌 게 누구냐고. 그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내가 노망난 줄 알았나? 내 연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준 거다. 수연이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아빠, 저 아빠 모실 거예요. 집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없어요. 저는 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너와 저놈의 차이다. 박준호는 씩씩거리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 가정을 파탄 내실 겁니까? 파탄 낸 건 내 욕심이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 원래 네 것이 될 수도 있었어. 네가 날 유산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했다면 말이야.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었습니다. 눈치 빠른 사촌 동생 부부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쳐나갔습니다. 나가. 수연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야. 미쳤어? 집도 날아갔는데 어디 가서 살려고. 나 아빠 있어. 넌. 박준호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예비 집주인 행세하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소송할 거야. 그가 소리치며 나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통쾌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고 밤이 되었습니다. 수연이가 남은 생선 국물을 싱크대에 버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진짜로 나갈지도 몰라요. 내 뜻 존중한다. 하지만 지윤이 데리고 자주 와라. 혼자 두기 싫구나. 자주가 아니라 들어와서 살아도 돼요. 딸이 저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오늘 진짜랑 가짜가 뭔지 확실히 알려주셔서. 저는 불을 환하게 켰습니다. 어두운 건 질색이다. 이틀 후 수연이와 함께 이상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모든 서류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형님, 이게 정식 유언대용 신탁 계약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큰따님을 수탁자로 지정했고, 형님 생전에는 형님이 수익자, 사후에는 손녀가 수익자가 됩니다. 사위부는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서명하려는 찰나 문이 벌컥 열리며 박준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잠깐, 이거 무효야. 수연이가 통화하다 날짜를 흘린 걸 듣고 쫓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버님, 너무하시잖아요. 수연이 생각은 안 하세요? 우리 가정을 깨겠다는 겁니까? 이상우 변호사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의지로 작성된 겁니다. 법적 대리권 없으시면 나가주세요. 나 남편이야. 그가 종이 쪼가리를 흔들었습니다. 이해 신청서 가져왔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소유주가 아니야. 수연이 위임장도 없잖아. 수연이가 그 종이를 낚아채 찢어버렸습니다. 그만해. 추해. 수연아, 너 미쳤어. 집 날아가면 우린 끝이야. 수연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응, 끝이야. 난 아빠랑 살 거야. 넌 내 살 길 찾아. 박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걸 거야. 이상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시죠. 하지만 못 이깁니다. 절차가 완벽하거든요.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떨구고 나갔습니다. 패배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1시간 뒤 서명을 마쳤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봉투에 적힌 위탁자 김영호라는 이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사무실을 나설 때 수연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아빠, 후회 안 하세요? 유일한 후회는 내가 너무 사람을 쉽게 믿었다는 것뿐이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되찾으셨네요. 아니, 제가 딸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집은 주인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머무는 거다. 우리는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면서도 시원했습니다.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에게 보여주려 했던 가짜 유언장 초안이었습니다. 쓰레기통에 툭 던져 넣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팔랑거리며 떨어졌습니다. 가짜는 사라졌고 진짜 가족만이 제자리에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짐을 꾸려 친구 황 씨가 소개해준 실버타운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형 숙소였지만 햇볕이 잘 들고 정원도 있었습니다. 아침엔 텃밭 가꾸고 저녁엔 친구들과 장기 두는 삶. 20억짜리 아파트보다 여기가 훨씬 마음 편했습니다. 주말에 황 씨와 장기를 두는데 수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지윤이랑 갈게요. 오냐, 와라. 저 당분간 아빠랑 지내도 돼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박서방은 합의 이혼했어요. 빈털털이 됐다고 난리치는데 꼴도 보기 싫어서 짐 싸서 나왔어요. 오후에 딸이 지윤이 손을 잡고 짐가방을 끌고 나타났습니다. 낡은 보온병 하나를 들고 있더군요. 웬 보온병이냐? 아빠가 끓여준 생강차만 마신다면서요. 딸이 웃었습니다. 지윤이가 할아버지 하고 품에 안겼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 갈비찜? 와. 지윤이가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수연이가 문가에 서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빠, 이게 아빠가 계획한 결말은 아니었죠. 미안해요. 아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결말이다. 내가 돌아왔잖아. 도망친 게 아니라 내 발로 선택해서. 저녁상에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지윤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렸습니다. 딸도 진짜 웃음을 웃고 있었습니다. 베란다에서 바람이 불어와 달력을 넘겼습니다. 5월의 끝자락, 아내와 혼인신고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었죠. 우리 이렇게 천천히 늙어가요. 그래, 이렇게 천천히 늙어가면 그걸로 족하다. 여러분은 이런 가족의 모습을 어떻게 보셨나요? 돈 앞에서 가족의 정이 무너지는 일, 비단 남의 일만은 아닐 겁니다. 누군가는 참고, 누군가는 싸우고, 누군가는 법으로 자신을 지킵니다. 주인공의 선택이 너무 매정했나요? 아니면 현명했나요?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지혜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